야, 거기 아줌마. 귀 먹었어? 찢어질 듯한 고함이 강원도 인제군의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갈랐다. 산허리를 감고 내려온 칼바람보다 더 날카롭고 불쾌한 소리였다. 제12보병사단 연병장. 취임식을 앞두고 엄숙한 긴장감이 감돌아야 할 이곳은 한 중년 남자의 짜증 섞인 목소리로 난장판이 되어가고 있었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사단 작전 부사단장인 곽정근 준장이었다. 번들거리는 가죽 장갑을 낀 손으로 그는 연병장 단상 위를 삿대질하고 있었다. 내가 지금 묻잖아. 귀가 먹었냐고. 신성한 연병장에서 뭐하는 짓이야 지금. 곽정근의 시선 끝에는 낡은 회색 트레이닝복을 입은 한 여자가 서 있었다. 챙이 넓은 등산용 모자를 푹 눌러 쓴 그녀는 곽정근의 고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쌀이 빗자루를 움직이고 있었다. 삭삭. 메마른 땅을 쓰는 규칙적인 소리만이 곽정근의 분노를 자극했다. 새벽 안개가 채 거치지 않은 연병장은 엉망이었다. 며칠 전 내린 눈이 녹았다 얼기를 반복하며 질척거리는 흙탕물이 튀어 있었고 단상 구석에는 새들이 싸지른 배설물이 하얗게 굳어 있었다. 여자는 그 지저분한 단상을 구석구석 쓸어내고 있었다. 곽정근은 기가 찼다. 오늘이 어떤 날인가? 육군 역사상 최연소 사단장이자 전설적인 특수전 사령부 출신의 송미진 소장이 부임하는 날이었다. 의전과 보여주기에 목숨을 거는 곽정근에게 오늘은 자신의 군 생활 명운이 걸린 날이나 다름없었다. 그런데 감히 용역업체 청소부 따위가 회방을 놓다니. 이 여편네가 진짜 돌았나? 참다 못한 곽정근이 단상 위로 성큼성큼 올라갔다. 육중한 군화발이 단상 나무 바닥을 쿵쿵 울렸다. 그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여자의 어깨를 낚아챘다. 어디서 건방지게 사람 말을 무시해? 너 내가 누군지 몰라? 여기 별이 안 보여? 곽정근은 자신의 야전 상의에 박힌 은색 별 하나를 툭툭 쳤다. 그제야 빗자루질이 멈췄다.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곽정근을 바라봤다. 눌러쓴 모자 챙 아래로 드러난 눈빛은 깊고 고요했다. 마치 산짐승이 먹잇감을 탐색하듯 감정 없는 눈동자였다. 하지만 흥분한 곽정근의 눈에는 그저 겁먹어서 아무 말도 못하는 촌부로 보일 뿐이었다. 죄송합니다. 너무 지저분해서요. 여자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그러나 곽정근은 그 차분함조차 비위가 상했다.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말대꾸라니. 지저분하면 내가 알아서 기어야지 먼지를 풀풀 날려. 야, 너 관리관 어디 있어? 당장 오라 그래. 오늘 사단장님 오시는 날인데 재수없게 아침부터. 곽정근은 여자의 손에 들린 쌀이 빗자루를 거칠게 빼앗았다. 그리고는 보란듯이 연병장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다. 탁! 빗자루가 힘없이 흙바닥에 뒹굴었다. 치워.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안 그러면 용역업체 사장한테 전화해서 당장 모가지를 잘라버릴 테니까. 여자는 바닥에 떨어진 빗자루를 가만히 응시했다. 그리고 짧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에는 모욕감보다는 깊은 탄식과 실망이 담겨 있었다. 그녀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청소는 더러운 것을 치우는 겁니다. 그게 바닥에 먼지든 사람의 썩은 마음이든. 뭐? 이 여자가 지금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곽정근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다. 그때였다. 연병장 저편에서 예행 연습을 준비하던 대대장들과 참모들이 웅성거리며 달려오기 시작했다. 부사단장이 노발대발하고 있으니 불똥이 튈까봐 겁을 집어먹은 것이었다. 부사단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인사참모인 박중령이 헐레벌떡 뛰어와 거수 경례를 붙였다. 곽정근은 박중령을 보자마자 더 기세등등해져서 고함을 질렀다. 박중령, 자네 인사관리 이따위로 할 거야? 위병소 교육 어떻게 시켰어?
저런 잡상인 하나 통제 못해서 사단장님 오실 단상을 더럽혀?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박중령은 영문도 모른 채 일단 고개부터 숙였다. 그리고는 곤란한 표정으로 여자를 돌아보며 소리쳤다. 아주머니, 여기 외부인 출입 금지 구역입니다. 작업 다 하셨으면 빨리 나가세요. 지금 높은 분 오실 시간이라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자는 박중령과 곽정근을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 다시 묵묵히 허리를 굽혀 곽정근이 던져버린 빗자루를 주워들었다. 흙 묻은 빗자루를 터는 그녀의 손길은 정성스러웠다. 높은 분이라. 여자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계급이 높으면 인격도 높아야 하는데 이곳은 거꾸로 돌아가는 모양이군요.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곽정근이 손을 치켜들었다. 정말로 뺨이라도 올려붙일 기세였다. 주변의 장교들이 기겁하며 곽정근을 말렸다. 부사단장님, 참으십시오. 보는 눈이 많습니다. 저런 건 매가약이야. 어디 감히 장군 앞에서 훈계질이야? 곽정근이 길길이 날뛰는 사이 여자는 모자를 고쳐 쓰고는 단상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다. 그녀의 뒷모습은 초라한 청소부가 도망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묘하게도 당당한 기품이 서려 있었다. 그녀가 멀어지자 곽정근은 분이 풀리지 않은 듯 바닥에 침을 퇴뱉었다. 재수 옴붙으려니 별. 야, 박중령. 행정보급관들 다 집합시켜. 연병장 상태 다시 점검하고 단상 물걸레질 싹 다시 해. 먼지 한 톨이라도 나오면 내 옷 벗을 줄 알아. 알겠습니다. 곽정근은 자신의 군화에 묻은 흙을 신경질적으로 털어내며 시계를 보았다. 오전 9시. 취임식까지 딱 1시간 남았다. 그는 거울을 보며 흐트러진 넥타이를 바로잡았다. 송미진 소장. 독종이라던데. 오늘 눈도장 제대로 찍어야 한다. 내년 진급 심사가 코앞이야. 곽정근은 자신의 미래가 얼마나 밝을지 상상하며 입꼬리를 올렸다. 방금 자신이 쫓아낸 여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여자가 쥐고 있던 빗자루가 잠시 후 자신에게 어떤 재앙을 가져다 줄지 꿈에도 모른 채. 같은 시각 사단 본청 뒤편 주차장. 연병장에서 쫓겨난 여자는 본청 건물 뒷문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검은색 정장을 입은 비서실장이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다. 그는 멀리서 걸어오는 여자를 발견하자마자 사색이 되어 달려왔다. 사단장님, 도대체 어디 가셨던 겁니까? 관사에 안 계셔서 얼마나 찾았는지 아십니까? 여자는 아니 신임 제12보병 사단장 송미진 소장은 눌렀었던 등산 모자를 벗어 비서실장에게 건넸다. 땀에 젖은 머리카락이 차가운 바람에 흩날렸다. 산책 좀 했다. 부대 공기가 어떤지 궁금해서. 산책을 왜 그 차림으로? 아니, 그 빗자루는 또 뭡니까? 비서실장은 송미진의 손에 들린 낡은 쌀이 빗자루를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다. 송미진은 빗자루를 소중하게 쓰다듬으며 피식 웃었다. 이게 아주 물건이야. 썩은 걸 쓸어내는 데는 이만한 게 없거든. 네. 김 실장, 내 정복 준비됐지? 네, 집무실에 걸어두었습니다. 시간 없습니다. 지금 바로 환복하시고 예행 연습 없이 바로 행사장으로 이동하셔야 합니다. 송미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본청 안으로 들어섰다. 복도에 걸린 역대 사단장들의 사진이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엄숙하고 권위적인 표정의 남자들. 그 사이를 걸어가는 송미진의 눈매가 매섭게 변했다. 김 실장. 네, 사단장님. 작전부사단장 곽정근 준장. 그 사람 인사기록 카드랑 최근 3년간 부대 감찰 기록, 지금 당장 내 책상 위에 올려놔. 비서실장은 갑작스러운 지시에 당황했지만 송미진의 서늘한 목소리에 군말 없이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곽정근 준장은 왜?
송미진은 대답 대신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띄었다. 조금 전 곽정근이 자신에게 내뱉었던 욕설과 삿대질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어디 감히 장군 앞에서 훈계질이야?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자네 말이 맞아. 장군 앞에서는 예의를 지켜야지. 그게 군인의 기본이니까. 집무실 문이 열리고 마네킹에 걸린 정복이 그녀를 맞이했다. 어깨 위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두 개의 별 소장 계급장이 조명을 받아 번쩍였다. 송미진은 트레이닝복 상의 지퍼를 내렸다. 이제 사냥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오전 10시 정각. 제12보병사단 대연병장은 긴장감으로 팽팽했다. 1만여 명의 장병들이 오와 열을 맞춰 도열해 있었고 단상 양옆에는 지역 유지들과 군 관계자들이 귀빈석을 채우고 있었다. 곽정근 준장은 단상 바로 아래 지휘관 대열의 맨 앞줄에 서 있었다. 그는 끊임없이 헛기침하며 목을 가다듬었다. 오늘따라 유난히 입이 바짝바짝 말랐다. 완벽해.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해. 그는 자신이 지시한 대로 반들반들하게 닦인 단상을 보며 흡족해했다. 아침에 그 미친 청소부 여자가 설친 것만 빼면 모든 게 순조로웠다. 그때 사회자의 우렁찬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왔다. 제35대 사단장 송미진 소장님 입장. 웅장한 군악대의 연주가 시작되었다. 쿵, 쿵, 쿵. 큰 북소리가 심장을 때렸다. 연병장 입구에서 검은색 지휘관 차량이 멈춰섰다. 운전병이 뒷문을 열자 눈부시게 닦인 전투화를 신은 발이 먼저 땅을 밟았다. 이어 정복 차림의 송미진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레드카펫을 밟으며 단상 쪽으로 걸어왔다. 그녀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가슴에 달린 수많은 약장이 햇빛을 받아 반짝거렸다. 그녀의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시선은 정면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곽정근은 최대한 절도 있는 자세로 경례를 올릴 준비를 했다. 드디어 오시는군. 카리스마가 장난이 아닌데? 송미진이 지휘관 대열 앞을 지나갈 때였다. 곽정근은 숨을 들이마시며 목청껏 소리쳤다. 충성. 그의 목소리는 누구보다 컸다. 송미진이 잠시 걸음을 멈췄다. 곽정근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사단장님이 내 우렁찬 경례 소리에 감동하셨구나. 그는 손끝이 떨릴 정도로 힘을 주어 경례 자세를 유지했다. 하지만 송미진은 곽정근의 경례를 받아주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천천히 돌려 곽정근의 얼굴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선글라스 너머의 눈동자가 곽정근의 눈과 마주쳤다. 순간 곽정근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어디선가 본 듯한 눈빛. 아주 불길하고 익숙한 그 눈빛.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송미진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고는 다시 단상 위로 올라갔다.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곽정근의 귓가에 이명처럼 울렸다. 단상 중앙에 선 송미진은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는 준비된 취임사 원고를 펼치지 않았다. 대신 연병장을 가득 메운 장병들을 그리고 그 맨 앞줄에서 식은땀을 흘리고 있는 곽정근을 내려다보았다. 정적이 흘렀다. 숨막히는 침묵이었다. 송미진이 마이크를 잡고 첫마디를 떼었다. 반갑습니다. 제12보병 사단장 송미진 소장입니다. 스피커를 타고 흐르는 목소리. 곽정근의 무릎이 휘청거렸다. 그 목소리였다. 아침에 빗자루를 들고 있던 그 여자의 목소리. 취임사에 앞서 오늘 아침 이 연병장에서 있었던 작은 일화 하나를 이야기할까 합니다. 송미진의 시선이 정확히 곽정근에게 꽂혔다. 오늘 새벽 제가 사복을 입고 이 단상을 청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간부가 저에게 다가와 빗자루를 빼서 던지더군요. 연병장이 술렁거렸다. 귀빈석에 앉아있던 군단장과 시장,
국회의원들이 서로를 쳐다보며 수군거렸다. 곽정근의 얼굴은 이미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 간부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디서 건방지게 사람 말을 무시해? 너 내가 누군지 몰라? 여기 별이 안 보여? 라고요. 송미진은 잠시 말을 멈추고 자신의 어깨에 달린 2개의 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래서 제가 대답해 주려 합니다. 별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송미진이 단상 아래 대기하고 있던 비서실장에게 손짓했다. 비서실장이 들고 있던 무언가를 단상 위로 올렸다. 그것은 아침에 곽정근이 집어 던졌던 흙먼지 묻은 낡은 쌀이 빗자루였다. 그 간부가 버린 양심도 여기 있습니다. 송미진은 빗자루를 높이 치켜들었다. 작전부사단장 곽정근 준장. 서슬 퍼런 호명에 곽정근은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듯 대답했다. 네. 예. 준장 곽정근. 지금 즉시 단상 위로 올라옵니다. 모든 시선이 곽정근에게 꽂혔다. 그것은 존경의 시선이 아닌 처형대에 오르는 죄인을 바라보는 경멸과 호기심의 눈빛이었다. 곽정근은 후들거리는 다리를 억지로 끌며 단상 계단을 올랐다. 계단 하나하나가 천낭떠러지처럼 느껴졌다. 단상 위에 올라선 곽정근은 감히 송미진과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다. 송미진이 그에게 빗자루를 내밀었다. 자네가 아침에 말했지. 청소를 할 거면 제대로 하라고. 사단장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곽정근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기어 들어갔다. 송미진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잘랐다. 명령이다. 이 빗자루 들고 지금부터 연병장 끝까지 쓸고 온다. 먼지 한 톨이라도 나오면 자네 옷벗을 각오하게. 바람이 윙 하고 불었다. 1만 명 앞에서 빗자루를 받아든 별들의 수치, 곽정근 준장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다. 사각. 치욕스러운 소리가 멈춘 것은 장장 1시간이 지난 후였다. 곽정근 준장은 마지막 빗자루질을 마치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렀고 곱게 다려 입었던 정복 바지 밑단은 흙투성이가 되어 있었다. 무엇보다 참을 수 없는 것은 손바닥에 잡힌 물집이 아니라 등 뒤에서 느껴지는 수천 개의 시선이었다. 병사들은 감히 웃지도 못하고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봤다. 하지만 곽정근은 알고 있었다. 저 침묵 속에 조롱과 경멸이 섞여 있다는 것을. 고생하셨습니다, 부사단장님. 송미진 사단장의 목소리가 머리 위에서 들려왔다. 곽정근은 이를 악물고 고개를 들었다. 단상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녀의 눈은 여전히 서늘했다. 청소가 꽤 마음에 드는군요. 앞으로도 그 정신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명심. 하겠습니다. 사단장님. 곽정근은 억지로 대답했다. 속에서는 뜨거운 용암이 끓어올랐지만 지금은 머리를 숙여야 했다. 송미진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단상을 내려가 지휘관 차량에 올랐다. 차가 떠나고 행사가 종료되자마자 곽정근은 빗자루를 수행부관에게 집어 던지듯 넘겼다. 차 대기시켜. 당장. 사단 본청 2층 작전부사단장실. 으악. 곽정근은 방에 들어오자마자 책상 위에 있던 명패를 집어 던졌다. 묵직한 작의 명패가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다. 이 미친년이 감히 육사 선배인 나를 개망신을 줘? 특전사 출신이면 다야? 여기가 무슨 야전 훈련장인 줄 아나? 그는 분을 이기지 못해 소파를 발로 걷어찼다. 옆에 서 있던 부관 김대위는 겁에 질려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곽정근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치며 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내 단숨에 들이켰다. 차가운 물이 들어가자 이성이 아주 조금 돌아왔다. 그는 씩씩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눈앞이 캄캄했다. 오늘 일은 삽시간에 전군에 퍼질 것이다. 빗자루 준장. 이 딱지가 붙으면 진급은커녕 옷을 벗어야 할지도 몰랐다. 하지만 곽정근은 호락호락하게 당할 위인이 아니었다. 그는 군 생활 30년을 오로지 정치와 줄타기로 버텨온 인간이었다. 실력은 없어도 살아남는 법은 누구보다 잘 알았다. 김대위. 예. 부사단장님. 문 걸어 잠가. 그리고 내 개인 휴대전화 가져와. 곽정근의 눈이 뱀처럼 가늘어졌다. 그는 연락처 목록을 뒤지기 시작했다.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 국방부 정책실장, 그리고 자신의 뒤를 봐주는 군단장까지. 소위 하나회의 망령을 이어받았다고 자부하는 사조직의 형님들 이름이 줄줄이 떴다. 송미진. 내가 칼을 뽑았다 이거지. 그래, 어디 여자가 감히 장군 노릇을 하려 들어. 내가 내 그 별 2개 똥물에 튀겨주마. 그는 첫 번째 통화 버튼을 눌렀다. 목소리는 방금 전까지 소리를 지르던 야수가 아닌 억울함을 호소하는 가련한 양처럼 변해 있었다. 아이고 형님. 접니다 정근이. 아, 글쎄 제가 오늘 죽을 뻔했습니다. 새로운 사단장이 여자지 않습니까? 아주 히스테리가 장난이 아닙니다. 네. 말도 마십시오. 제가 훈계 좀 했다고 취임식장에서 빗자루질을 시키더라니까요. 예, 병사들 다 보는 앞에서요. 이건 명백한 인권 침해이자 직권 남용 아닙니까? 곽정근은 교묘하게 사실을 비틀었다. 자신이 먼저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 사실은 쏙 빼놓고 송미진이 감정적으로 자신을 학대했다는 식으로 말을 꾸며냈다. 네네. 맞습니다. 여자가 지휘봉을 잡으니 부대가 산으로 갑니다. 형님이 군단장님께 말씀 좀 잘 드려주십시오. 저 억울해서 못 삽니다. 전화를 끄는 곽정근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곧바로 참모장실로 내선 전화를 걸었다. 참모장. 나야. 오늘 저녁에 주요 참모들 다 집합시켜. 장소는 위병소박 청솔 가든으로. 사단장. 아, 그 양반은 피곤하실 텐데 굳이 부를 필요 없잖아. 우리끼리 전술토의 좀 하자고. 그리고 인사참모랑 감찰참모는 무조건 참석시키고. 그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중얼거렸다. 왕따가 뭔지 보여주지. 이 부대는 껍데기만 내 거지 실속은 다 내 손바닥 안에 있어. 그날 밤 청솔 가든. 부대 근처에서 가장 비싼 소고기집 룸은 자욱한 담배 연기와 술 냄새로 가득했다. 사단 주요 참모들이 곽정근을 중심으로 둘러앉아 있었다. 송미진이 부임한 첫날이었지만 환영 회식은 없었다. 대신 곽정근 주재의 비밀 회동이 열린 것이다. 아니, 부사단장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아무리 사단장이라도 그렇지 어떻게 장군님께 빗자루질을 시킵니까? 군수참모가 곽정근의 눈치를 살피며 아부성 발언을 던졌다. 곽정근은 짐짓침통한 표정으로 소주잔을 비웠다. 내 체면 깎이는 건 상관. 하지만 군의 위계 질서가 무너지는 게 안타까울 뿐이야. 자네들도 봤잖아. 감정 조절 못하는 거. 여자가 지휘관이 되면 피곤해지는 게 바로 그런 거야. 사소한 걸로 꼬투리 잡고 기분 나쁘면 규정이고 뭐고 없이 사람 망신 주고. 맞습니다. 저도 아까 보고 들어가는데 눈빛이 어우 살벌하더군요. 앞으로 결제받기 무서워서 살겠습니까? 정보참모까지 맞장구를 쳤다. 그들은 이미 곽정근과 한 배를 탄 사람들이었다. 각종 공사 리베이트와 납품 비리로 얽히고 설킨 카르텔이었다. 송미진이 개혁의 칼을 들이댄다면 다치는 건 곽정근뿐만이 아니었다. 곽정근은 잔을 탁 내려놓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다들 잘 들어. 송 소장, 저 여자 오래 못 가. 내가 장담해. 위에서도 저 여자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 많아. 그러니까 줄 잘 서.
엉뚱한 데 줄 섰다가 나중에 피눈물 흘리지 말고. 당연합니다. 저희는 영원한 곽 장군님 라인 아닙니까? 부사단장님만 믿고 가겠습니다. 건배사가 오가는 사이 곽정근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사단장은 고립되었다. 참모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사단장은 손발이 묶인 허수아비나 다름없었다. 어디 혼자서 잘해봐라. 결제 서류 하나도 제대로 안 올라갈 테니. 다음 날 아침 사단장 집무실. 송미진은 출근하자마자 쌓여있는 결제 서류함을 열었다. 하지만 이상했다. 부대 운영에 필수적인 예산 집행 계획서나 훈련 일정표가 보이지 않았다. 올라온 것이라고는 식당 메뉴 편성표나 병영 도서관 도서 구매 목록 같은 사소한 것들 뿐이었다. 김 실장. 예, 사단장님. 이번 주 예정된 혹한기 전술 훈련 계획서 왜 아직 안 올라왔지? 오늘까지 결제해야 다음 주에 예하 부대에 지시가 내려갈 텐데. 비서실장 김중령이 난처한 표정으로 머뭇거렸다. 그게 작전 참모가 아직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세부 사항 조율할 게 많아서 시간이 좀 걸린다고. 어제 내가 분명히 오늘 아침 8시까지 올리라고 지시했을 텐데.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때 집무실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발신자는 군단 사령부였다. 그것도 군단장실 직통 전화였다. 송미진은 심호흡을 한번 하고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제12보병 사단장 송미진입니다. 송 소장. 나야. 군단장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딱딱하고 냉랭했다. 자네 부임하자마자 아주 요란하더구먼. 신문 기사 날 뻔했어. 장군끼리 빗자루질을 시켰다며? 송미진의 미간이 좁혀졌다. 벌써 말이 들어간 것이다. 그것도 아주 악의적으로 왜곡되어서. 군단장님, 그건 곽 준장이 먼저. 변명은 됐고. 송 소장, 자네가 의욕적인 건 알겠는데 방법이 틀렸어. 곽 장군은 이 지역 유지들하고도 관계가 깊고 군단 내에서도 입지가 꽤 탄탄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을 공개 석상에서 그렇게 묵사발을 만들어 놓으면 부하들이 자네를 무서워할진 몰라도 존경하진 않아.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 지휘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관행? 좋지. 하지만 인화단결이 먼저야. 자네 때문에 지금 군단 분위기가 아주 안 좋아. 위에서도 여자가 들어오더니 부대 분위기 흐린다는 소리 나오고 있어. 처신 똑바로 해. 알았나? 뚝뚝. 전화가 끊어졌다. 송미진은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여자라는 단어가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다. 남자가 그랬으면 강단 있는 지휘라고 칭송받았을 일이 여자가 하니 히스테리와 분위기 파악 못하는 행동이 되어버렸다.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곽정근이 집무실로 들어왔다. 어제와는 달리 아주 말끔한 정복 차림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교묘한 웃음기가 서려 있었다. 사단장님 호출하셨습니까? 훈련 계획서. 왜 아직 안 올라오죠? 송미진이 단도직입적으로 묻자 곽정근은 짐짓 놀란 척하며 대답했다. 아, 그거 말입니까? 제가 작전 참모한테 좀 더 보완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사단장님께서 워낙 완벽을 추구하시니 대충 해서 올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꼼꼼히 보느라 좀 늦어지네요. 말은 공손했지만 그 속뜻은 명백했다. 내가 깐깐하게 구니까 우리도 규정대로 천천히 하겠다는 태업 선언이었다. 이번 훈련은 내 부임 후 첫 대규모 훈련입니다. 지체되면 예하 부대가 준비할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걱정 마십시오. 우리 사단 뼈대 있는 부대입니다. 며칠 늦게 지시 내려가도 알아서 잘 굴러갑니다. 아, 그리고 곽정근은 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건 지역발전협의회 초청장입니다.
인제 군수님이랑 지역 건설사 회장님들이 사단장님 한번 뵙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저녁 식사 자리인데 참석하시죠. 저는 외부 행사보다 부대 파악이 먼저입니다. 불참하겠습니다. 그러자 곽정근이 혀를 쯧쯧 찼다.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전임 사단장님들은 다 참석하셨습니다. 지역 민심을 잃으면 부대 운영 못합니다. 군단장님께서도 화합을 강조하셨다던데. 곽정근은 이미 군단장과의 통화 내용을 알고 있다는 듯 은근히 압박했다. 송미진은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의 집무실박, 아니 이 사령부 전체가 보이지 않는 벽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이 남자는 단순한 똥별이 아니었다. 사단이라는 거대한 조직의 생리를 이용해 자신을 식물 사단장으로 만들려는 기생충이었다. 부사단장. 네. 내가 모를 것 같습니까? 지금 참모들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거. 송미진의 날카로운 지적에도 곽정근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 발짝 더 책상 앞으로 다가와 몸을 숙였다. 목소리는 아주 작고 음습했다. 사단장님. 군대는 말입니다. 계급장만 달았다고 지휘가 되는 게 아닙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내려다가는 돌이 깨지는 게 아니라 정이 부러집니다. 그는 어제의 굴욕을 갚아주겠다는 듯 비웃음을 흘렸다. 적당히 하시죠. 빗자루질 한 번으로 기분 내셨으면 됐지 너무 깊이 파고들지 마십시오. 다칩니다. 곽정근은 경례도 없이 몸을 돌려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쾅 하고 울렸다. 집무실에 홀로 남은 송미진은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댔다. 창밖으로 보이는 연병장은 어제 자신이 쓸어놓은 덕분에 깨끗했지만 그 위를 걷는 간부들의 표정은 그녀를 외면하고 있었다. 고립무원. 사방이 적이었다. 믿을 수 있는 참모도 자신을 지지해줄 상급자도 없었다. 곽정근이 쳐놓은 거미줄에 걸린 나비꼴이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여기서 타협했을 것이다. 적당히 비위를 맞춰주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며 자리를 보전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를 간과했다. 송미진이 빗자루 하나로 여기까지 올라온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녀는 책상 아래 잠겨있던 서랍을 열었다. 그곳에는 그녀가 밤새 검토했던 곽정근 일당의 비리 의혹이 담긴 USB 하나가 들어있었다. 다친다라. 송미진은 USB를 손에 쥐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뜨거운 분노를 차갑게 식혀주었다. 누가 다치는지 끝까지 가보자고. 새벽 2시. 사단 사령부의 불은 대부분 꺼져 있었지만 어둠은 결코 잠들지 않았다. 송미진은 관사 침실이 아닌 자신의 낡은 개인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 별 2개가 달린 번쩍이는 1호차 대신 남편이 타던 구형 승용차를 몰고 나온 참이었다. 그녀는 정복 대신 계급장이 보이지 않는 야전 상의를 걸치고 모자를 푹 눌렀었다. 보고서에는 이상 없음. 훈련 준비 완벽함. 보급 상태 양호함. 곽정근과 참모들이 올린 보고서는 그야말로 유토피아였다. 하지만 송미진의 특수전 감각은 계속해서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다. 서류상의 숫자와 실제 병사들의 눈빛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다. 불응. 송미진은 전조등을 끄고 미등만 켠 채 위병소를 빠져나갔다. 목적지는 사단에서 가장 외진 곳, 탄약창 경계 초소였다. 참모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하지만 병사들의 숨소리가 가장 거친 곳. 산길을 30분쯤 달렸을까. 어둠 속에 웅크린 초소가 보였다. 영하 15도의 살인적인 추위였다. 송미진은 차를 숲속에 세워두고 그림자처럼 초소로 접근했다. 누구냐? 움직이면 쏜다. 앳된 목소리에 수화가 들려왔다. 잔뜩 긴장해서 갈라진 목소리였다. 암구호. 송미진이 낮게 대답하자 초병은 당황한 듯 총구를 겨누며 우물쭈물했다. 송미진은 천천히 모자를 벗어 얼굴을 드러냈다.
달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을 확인한 초병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사단장님, 쉬쉿. 조용히 해. 근무 서느라 고생이 많다. 송미진은 초병의 어깨를 두드려주며 초소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초소 내부의 공기가 이상했다. 밖과 다를 바 없이 냉골이었다. 난로가 왜 이래? 기름 안 채웠어? 송미진이 싸늘하게 식은 석유난로를 만지며 물었다. 초병은 고개를 푹 숙이며 대답했다. 이번 주 기름 배급량이 다 떨어졌습니다. 뭐? 일주일에 2드럼씩 보급 나가잖아. 오늘이 화요일인데 벌써 떨어져? 그게 사실 2달 전부터 반드럼씩밖에 안 들어옵니다. 아껴 쓰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송미진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반드럼? 나머지는 어디로 갔단 말인가? 그녀는 끓어오르는 화를 억누르며 초소 뒤편에 있는 휴게실 컨테이너 문을 열었다. 그곳에는 비번인 병사 3명이 쭈그리고 앉아 휴대용 가스 버너에 물을 끓이고 있었다. 누구십니까? 라면을 끓이던 병사들이 기겁을 하며 일어나려 했다. 송미진은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다. 앉아있어. 나도 배가 고파서 좀 끼어들자. 사단장이, 그것도 취임식 때 준장을 빗자루질 시킨 그 무서운 사단장이 새벽에 나타나 라면을 달라고 한다. 병사들은 얼어붙어서 말도 못하고 서로 눈치만 봤다. 송미진은 냄비 안을 들여다보았다. 물은 한강인데 라면은 고작 2개. 건더기 스프는 보이지도 않았다. 너희들 야식 볶음 라면 있잖아. 그거 어디 두고 사제 라면을 끓여. 그것도 이렇게 묽게. 병장 하나가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볶음 라면이 저번 달부터 안 들어왔습니다. 부식 차량이 고장났다고. 그래서 저희 돈으로 황금마차 이동식 매점에서 사 먹는데 월급 전이라 돈이 없어서 2개만 끓였습니다. 송미진은 할 말을 잃었다. 대한민국 육군에서, 그것도 최전방 부대에서 병사들이 배가 고파 사비로 라면을 사 먹고 있다니. 심지어 난방유도 없어서 입김을 호호 불어가면서. 송미진은 주머니에서 나무젓가락을 꺼내 퉁퉁 불어버린 면발을 건져 올렸다. 먹자. 다 불겠다. 그녀는 병사들과 머리를 맞대고 밍밍한 라면 국물을 들이켰다. 맛이 없었다. 소금기조차 느껴지지 않는 맹탕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냄비를 비웠다. 차가운 국물이 식도로 넘어가는 동안 뜨거운 분노가 역류했다. 곽정근, 내가 짓는 죄가 단순히 횡령인 줄 알았더니 아이들 밥그릇까지 뺏어 먹었구나. 라면을 다 먹은 송미진은 병사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았다. 손들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미안하다. 사단장이 늦게 와서 미안해. 아닙니다. 맛있었습니다. 오늘 일은 우리끼리 비밀이다. 대신 송미진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다. 내일부턴 난로가 터질 정도로 뜨거워질 거야. 그리고 라면에 햄이랑 계란도 넣어 먹게 해줄게. 약속한다. 초소를 나서는 송미진의 등 뒤로 살을 애는 바람이 불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그보다 더 차가운 칼날이 서 있었다. 그녀는 차에 올라타자마자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군수참모 당장 깨워. 지금 즉시 유류 저장고 장부랑 급식 예산 집행 내역 들고 내 방으로 튀어오라고 해. 10분 준다. 유령 부대의 밤은 끝났다. 이제 사냥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사단 본청 앞. 곽정근 준장의 전용 차량인 검은색 세단이 멈춰섰다. 운전병 김하사가 뒷문을 열기 위해 뛰어갔지만 문은 곽정근의 발길질에 의해 안에서 거칠게 열렸다. 야, 운전을 발로 하냐? 방금 방지턱 넘을 때 내 커피 쏟을 뻔했잖아. 죄송합니다.
앞차랑 간격 맞추느라. 시끄러워. 어디서 말대꾸야? 너 영창 가고 싶어? 곽정근은 들고 있던 서류 가방으로 김하사의 머리를 툭툭 쳤다. 김하사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곽정근은 씩씩거리며 본청으로 들어갔다. 김하사의 주먹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곽정근은 최근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었다. 송미진이 새벽에 군수 참모를 족쳤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비리 흔적을 지우느라 혈안이 되어 있었고 그 스트레스를 만만한 운전병에게 풀고 있었다. 김하사는 차 뒤편으로 가서 몰래 눈물을 훔쳤다. 집에 계신 홀어머니 생각에 저녁만 기다리고 있는데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 많이 힘들지?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김하사는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송미진 사단장이었다. 그녀는 손에 따뜻한 캔커피 2개를 들고 서 있었다. 사단장님, 충성, 쉬어, 자세 풀어. 송미진은 김하사에게 캔커피 하나를 건넸다. 곽 준장 성격 받아주기 힘들 거야. 나도 아니까. 아닙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내 잘못 아니야. 못난 상관 만난 탓이지. 송미진은 차 보닛에 걸터 앉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김하사, 너희 어머니 편찮으시다며? 곽 준장이 휴가도 잘 안 보내준다면서. 김하사의 눈이 커졌다. 사단장이 일개 운전병의 가정사까지 알고 있을 줄은 몰랐다. 그걸 어떻게 해? 지휘관은 부하들 사정을 아는 게 일이니까. 이번 주말에 특별 휴가 다녀와. 어머니 모시고 병원도 가고. 김하사의 눈에서 기어이 눈물이 터져 나왔다. 곽정근은 자신의 휴가증을 찢으며 운전병이 어딜 가냐고 비웃었었다. 그런데 송미진은 따뜻한 커피와 함께 휴가를 주었다. 송미진은 우는 김하사의 어깨를 다독여주다가 목소리를 낮춰 은밀하게 물었다. 그런데 김하사, 내가 너한테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말씀만 하십시오.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목숨까진 필요 없고. 곽 준장 차에 달린 영상 기록 장치 있지? 그 메모리 칩 나한테 좀 빌려줄 수 있나? 김하사의 표정이 굳었다. 그것은 곽정근의 판도라 상자였다. 곽정근은 차 안에서 온갖 통화를 다 했다. 뇌물 청탁, 비자금 관리, 심지어 내연녀와의 통화까지. 김하사는 모든 것을 듣고 있었지만 보복이 두려워 입을 다물고 있었다. 무서운 거 알아. 곽 준장이 알면 널 가만두지 않겠지. 하지만 내가 널 지켜줄게. 내가 전역하는 그날까지, 아니 전역하고 나서도 아무도 널 건드리지 못하게 할게. 송미진의 눈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 눈빛은 곽정근의 탐욕스러운 눈과는 달랐다. 신뢰와 확신이 담긴 눈이었다. 김하사는 잠시 갈등했다. 하지만 오늘 아침 곽정근이 자신의 머리를 치며 모욕을 주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는 결심한 듯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사실 부사단장님이 지우라고 할까봐 제가 몰래 백업해 둔 게 있습니다. 김하사는 꼬깃꼬깃한 휴지 속에 감싸둔 작은 메모리 칩을 꺼냈다. 어제 저녁에 건설업체 사장이랑 통화한 내용이랑 군단 감찰관한테 돈 봉투 주겠다고 말한 내용. 다 들어 있습니다. 송미진은 메모리 칩을 받아들었다. 손끝에서 짜릿한 전율이 느껴졌다. 이것이야말로 곽정근의 목줄을 끊어놓을 결정적인 탄환이었다. 고맙다, 김하사. 정말 고맙다. 이건 내가 나라를 구한 거야. 부디 저 나쁜 놈 좀 혼내주십시오. 그날 오후 사단장 집무실. 송미진은 컴퓨터에 메모리 칩을 연결하고 이어폰을 꽂았다. 파일 하나를 재생하자 곽정근의 걸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아, 형님. 걱정 마시라니까요. 이번 혹한기 훈련 때 기름 좀 빼돌려서 현금화하면 됩니다.
애들이야 좀 춥게 자면 어때요? 군인이 정신력으로 버티는 거지. 흐흐흐. 그리고 그 송미진인가 뭔가 하는 년 제가 이번에 아주 식물 사단장으로 만들어 놓을 겁니다. 송미진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식물 사단장이라. 그녀는 파일 재생을 멈추고 비서실장을 호출했다. 김 실장, 군단 헌병대장이랑 약속 잡아. 그리고 이 파일 사본 오늘 밤에 국방부 감찰단 익명 제보함에 넣어. 사단장님 정말 터뜨리시려고요? 파장이 클 텐데요. 파장? 아니, 이건 폭발이야. 송미진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연병장 구석에서 곽정근이 참모들과 낄낄거리며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잘 웃어둬라, 곽정근. 그 웃음이 비명으로 바뀌는 데는 하루도 안 걸릴 테니까. 송미진은 책상 서랍에서 자신의 특수전 사령부 시절 단검을 꺼내 만지작거렸다. 이제 미끼는 던져졌고 덫은 완성되었다. 오만한 늑대가 제 발로 걸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면 되었다. 오후 2시 사단 대회의실. 공기는 무거웠고 침묵은 날카로웠다. 사단 예하 주요 지휘관들과 참모들이 긴 테이블에 배석해 있었고 상석에는 군단장과 송미진 소장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오늘은 군단 차원의 정기 감사 결과 보고회가 있는 날이었다. 곽정근 준장은 송미진의 맞은편에 앉아 여유롭게 만년필을 굴리고 있었다. 그는 이미 군단장에게 사전 작업을 마친 상태였다. 오늘 회의는 송미진의 지휘력 부재를 성토하고 실질적인 부대 운영 권한을 자신이 가져오는 자리가 될 것이라 확신했다. 군단장이 헛기침을 하며 회의를 시작했다. 자, 이번 감사 결과를 보니 우리 12사단의 잡음이 좀 많아. 특히 지휘관과 참모 간의 소통 부재가 심각하다고 보고됐는데 송 사단장.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군단장의 질책성 발언에 곽정근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예상대로였다. 송미진이 입을 떼기도 전에 곽정근이 먼저 치고 나왔다. 군단장님, 그 점에 대해 제가 작전 부사단장으로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해보게. 송 사단장님께서 부임하신 후 지나치게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셔서 참모들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특히 규정을 무시한 야간 불시 순찰이나 병사들의 사소한 민원에 일일이 대응하시느라 정작 중요한 작전 계획 수립은 뒷전이십니다. 이렇다 보니 지휘 체계의 혼선이. 곽정근은 유창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송미진을 현실 감각 없고 감정적인 여자 지휘관으로 몰아가는 완벽한 프레임이었다. 참모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곽정근의 말을 거들었다. 맞습니다. 저희가 보좌하기가 참 힘듭니다. 송미진은 그들의 쇼를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호수처럼 고요했다. 곽정근은 그 침묵을 패배의 인정으로 받아들였다. 그래, 아무리 특전사 출신이라도 정치판에서는 애송이지. 넌 끝났다. 곽정근의 발언이 끝나자 군단장이 혀를 차며 송미진을 보았다. 송 소장. 자네, 내 기대가 컸는데 실망이군. 부사단장 말이 사실인가? 송미진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노트북과 연결된 빔 프로젝터 리모컨을 집어들었다. 군단장님, 말보다는 팩트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휘체계 혼선의 주범이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 사단의 예산이 어디로 새고 있었는지 말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어제 제가 입수한 영상 기록 파일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송미진이 버튼을 눌렀다. 회의실 스피커에서 치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아, 김 사장님. 형님이라니까요. 걱정 마시라니까. 이번 혹한기 훈련 때 난방유 2000리터 정도 빼돌릴 수 있습니다. 장부 조작하는 거야 내 전문이지. 애들이야 뭐 좀 춥게 자면 어때요? 군인이 정신력으로 버티는 거지. 흐흐흐.
그 돈으로 우리 지난번에 봤던 강남 빌딩이나 계약합시다. 순간 곽정근의 만년필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딸그락.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꽂혔다. 스피커 속의 목소리는 누가 들어도 명백한 곽정근이었다. 에이, 이건. 곽정근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하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그 송미진인가 뭔가 하는 년 제가 이번에 아주 식물 사단장으로 만들어 놓을 겁니다. 군단장님께도 제가 용돈 좀 찔러드렸으니까 내 편 들어주실 겁니다. 쾅. 군단장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다. 과. 곽정근. 너 이 새끼 지금 뭐라고 했어? 군단장은 자신의 이름이 거론되자 불같이 화를 냈다. 자신이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까지 공개적으로 터져나왔으니 여기서 곽정근을 손절하지 않으면 자신까지 죽는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한 것이다. 군단장님, 아닙니다. 저건 조작입니다. 음해입니다. 곽정근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지만 송미진은 차가운 눈으로 다음 자료를 띄웠다. 주임원사가 건네준 비밀 장부의 스캔본이었다. 지난 3년간 곽정근 준장이 빼돌린 부식비, 난방유, 피복비 내역입니다. 병사들에게 가야 할 소고기가 곽 준장의 회식비로 쓰였고 병사들이 써야 할 핫팩 대금이 곽 준장의 골프 회원권으로 둔갑했습니다. 여기 횡령에 가담한 참모들의 서명도 다 있군요. 화면에 자신의 서명이 뜨자 곽정근을 비호하던 군수참모와 인사참모가 고개를 푹 숙였다. 게임은 끝났다. 네 이놈들. 감히 군인의 등골을 빼먹어? 군단장은 배신감과 자신의 안위를 위한 연기력이 더해져 길길이 날뛰었다. 그는 즉시 헌병대장을 호출했다. 헌병대장, 뭐해? 당장 이놈 끌어내. 회의실 문이 열리고 무장 헌병들이 들이닥쳤다. 곽정근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뒷걸음질 쳤다. 형님. 아니 군단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바친 충성이 얼만데 이러십니까? 곽정근은 군단장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다. 하지만 군단장은 그를 벌레 보듯 걷어찼다. 이 더러운 손 치워. 어디서 형님이야? 내 놈 때문에 내 명예까지 더러워질 뻔했잖아. 헌병 2명이 곽정근의 양팔을 결박했다. 곽정근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송미진을 노려보았다. 송미진, 내가 감히 나를 담가? 내가 무사할 것 같아? 내가 나가면 가만 안 둬. 송미진은 천천히 곽정근의 앞으로 다가갔다. 그녀의 눈빛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그녀는 손을 뻗어 곽정근의 야전 상의 옷깃을 잡았다. 그리고 거침없이 뜯어냈다. 북.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은색 별 하나가 박힌 계급장이 뜯겨나갔다. 곽정근의 멱살이 허전해졌다. 당신은 군인도 아니야. 장사치만도 못한 도둑놈이지. 송미진은 뜯어낸 계급장을 바닥에 던지고 구둣발로 지시겼다. 군단장님. 곽정근 준장, 아니 곽정근 씨를 군사법원에 넘겨 구속 수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횡령의 환수와 부대 안정을 위해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송미진은 잠시 말을 멈추고 곽정근을 내려다보았다. 이 사람이 그토록 정신력을 강조했으니 그 정신력을 몸소 증명할 기회를 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우리 사단 예하 격오지 중대 일명 구름 골짜기 초소관리관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구름 골짜기. 그곳은 해발 1000m 고지에 위치한 사단 내에서 가장 열악하고 고립된 유배지였다. 사람이 살 곳이 못 된다고 하여 폐쇄 논의까지 오가는 생지옥. 군단장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구속되어 언론에 떠들썩하게 나는 것보다 조용히 유배본에 묻어버리는 것이 자신에게도 유리했기 때문이다. 좋아. 곽정근을 오늘부로 보직 해임하고 제12사단 격오지 관리관으로 명한다.
계급은 예우 차원에서 민간인 신분인 군무원 5급 대우로 하되 실질적인 권한은 모두 박탈한다. 당장 끌고 가. 안 돼. 안 돼. 차라리 감옥을 보내줘. 거긴 안 돼. 곽정근은 그곳이 어떤 곳인지 누구보다 잘 알았다. 자신이 예산을 다 끊어버려 난방도 안 되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그의 비명은 헌병들에 의해 질질 끌려나가며 복도 끝으로 사라졌다. 송미진은 바닥에 뒹구는 흙 묻은 계급장을 바라보며 온매무새를 다듬었다. 청소 끝. 덜컹. 쿵. 낡아빠진 군용 트럭인 두 돈반의 짐칸에서 곽정근은 짐짝처럼 굴러다녔다. 푹신한 세단 가죽 시트에만 앉던 엉덩이가 딱딱한 나무 의자에 부딪힐 때마다 비명이 절로 나왔다. 멀미가 올라와 위액이 넘어올 지경이었다. 야, 운전 똑바로 안 해? 사람 죽일 셈이야? 곽정근이 운전석 쪽 창을 두드리며 소리쳤지만 운전병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비포장 산길을 엑셀을 밟으며 올라갔다. 도착했습니다. 내리십시오. 트럭이 멈추고 곽정근은 짐칸에서 내동댕이 쳐지듯 내렸다.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그야말로 절망 그 자체였다. 사방이 깎아지른 절벽과 눈 덮인 산봉우리뿐이었고 칼날 같은 바람이 뺨을 후려쳤다. 저 멀리 위태롭게 서 있는 낡은 초소 하나. 페인트가 다 벗겨져 흉물스러운 회색 건물이었다. 제3초소 구름 골짜기. 팻말은 반쯤 부서져 눈 속에 파묻혀 있었다. 에이, 이딴 곳에서 살라고. 곽정근은 망연자실했다. 그의 짐이라고는 달랑 옷가방 하나뿐이었다. 트럭은 그를 내려주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을 내려가 버렸다. 계십니까? 곽정근이 떨리는 목소리로 초소문을 열었다. 끼익. 녹슨 경첩이 비명을 질렀다. 안은 밖이나 다를 바 없이 추웠다.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어두컴컴한 내무반 구석에서 꼬질꼬질한 전투복을 입은 병사 셋이 웅크리고 있다가 그를 쳐다봤다. 누구십니까? 가장 선임으로 보이는 병장이 귀찮다는 듯 물었다. 곽정근은 반사적으로 어깨를 폈다. 비록 계급장은 떼었지만 평생 몸에 밴 권위의식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나? 새로운 관리관이다. 너희들 군기가 빠졌구나. 상급자가 왔는데 경례도 안 해? 그러자 병장들이 서로 쳐다보더니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아, 사단에서 쫓겨왔다는 그 횡령범 아저씨요? 뭐, 아저씨? 이 새끼가. 곽정근이 손을 치켜들었지만 병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껌을 질겅질겅 씹으며 말했다. 아저씨, 여기선 그딴 거 안 통하거든요. 계급장도 없는 주제에 어디서 행패야? 그리고 관리관이면 보급품이나 제대로 챙겨오지 빈손으로 왔어요? 곽정근은 할 말을 잃었다. 그의 권위는 이곳에서 휴지 조각보다 못했다. 추워. 보일러부터 켜. 얼어 죽겠어. 곽정근은 덜덜 떨며 라디에이터를 발로 찼다. 차가운 쇠붙이 소리만 났다. 보일러 고장 난 지가 언젠데요. 기름도 없어요. 기름이 왜 없어? 매주 보급 나오잖아. 곽정근이 소리치자 옆에 있던 일병이 싸늘한 눈으로 그를 쏘아붙였다. 그거 아저씨가 다 떼먹었다면서요. 사단에서 난방유 끄는 게 곽정근 준장 지시라고 공문 내려왔었는데 본인이 끊어놓고 왜 우리한테 난리예요? 순간 곽정근은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해졌다. 그랬다. 야, 구름 골짜기 거기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기름 아깝게 뭐하러 줘? 그냥 반으로 줄여. 남는 건 현금화해서 내 비자금 통장에 넣고. 지난달 따뜻한 집무실에 앉아 군수 참모에게 했던 지시가 자신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어 돌아왔다. 자신이 빼돌린 그 기름 때문에 지금 자신이 이 냉동고 같은 방에서 얼어 죽게 생긴 것이다. 아,
아. 곽정근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입에서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왔다. 손발 감각이 없어지기 시작했다. 박. 밥 좀 줘. 배고파 죽겠어. 그는 체면이고 뭐고 다 버리고 병사에게 애원했다. 아침부터 끌려다니느라 한 끼도 못 먹은 상태였다. 병장이 한숨을 쉬더니 구석에 있던 냄비를 가져왔다. 드슈. 남은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식어 빠진 라면이었다. 국물은 허옇고 면은 퉁퉁 불어 터져 있었다. 곽정근은 허겁지겁 냄비에 코를 박고 라면을 들이켰다. 왜? 이게 뭐야? 맹물이잖아. 스프 안 넣었어? 그가 인상을 찌푸리며 뱉어내자 병사들이 그를 비웃으며 말했다. 볶음 라면에 스프가 안 들어있더라고요. 어떤 도둑놈이 스프 납품 업체랑 짜고 싼 걸로 바꿨다나 뭐라나. 꼬우면 드시지 마시든가. 곽정근의 손이 멈췄다. 젓가락이 후들후들 떨렸다. 이것도 자신의 짓이었다. 급식 납품 비리. 업체 사장에게 뇌물을 받고 질 나쁜 라면을 납품하게 눈감아준 데가. 그 맛없는, 아니 역겨운 맛이 바로 자신의 탐욕의 맛이었다. 흑. 곽정근은 퉁퉁 부른 면발을 씹으며 눈물을 흘렸다. 너무 춥고 너무 배고프고 너무 서러웠다. 하지만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었다. 이 지옥의 모든 고통은 자신이 직접 설계한 것이었으니까. 밤이 깊어지자 산바람은 태풍처럼 변해 창문을 미친 듯이 흔들었다. 곽정근은 얇은 모포 한 장을 뒤집어 쓰고 웅크렸다. 옆에 누운 병사들은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잠들었지만 곽정근은 병사들에게 다가갈 수도 없었다. 추워. 너무 추워. 그는 덜덜 떨리는 손을 겨드랑이에 끼워 넣으며 생각했다. 지난 수십 년간 자신이 병사들에게 했던 말. 군인은 정신력이다. 개소리였다. 추위 앞에서는 장군이고 나발이고 없었다. 따뜻한 기름 한 방울, 핫팩 하나가 별 100개보다 더 절실했다. 창밖에는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다. 저 멀리 사단 사령부가 있는 곳은 불빛이 반짝이고 있겠지만 이곳은 버려진 섬이었다. 곽정근은 그 어둠 속에서 자신의 지난 날을 곱씹으며 생애 처음으로 뼈저린 후회라는 것을 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진짜 시련은 이제 막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었다. 하얀 악마 폭설이 구름 골짜기를 덮치기 시작한 것이다. 밤이 되자 구름 골짜기는 거대한 냉동고로 변했다. 휘잉! 산바람이 얇은 유리창을 때릴 때마다 초소 전체가 지진이 난 듯 흔들렸다. 곽정근은 냄새나는 모포 2장을 뒤집어 쓰고 몸을 웅크렸지만 뼛속을 파고드는 한기를 막을 수는 없었다. 내무반 안의 온도는 영하 5도. 보일러는 이미 고철 덩어리가 되었고 유일한 난방 기구라고는 병사들이 사비로 산 작은 전기 히터 하나뿐이었다. 그마저도 전압이 약해 희미한 주황색 빛만 낼 뿐 온기는 1미터도 퍼지지 않았다. 추워. 곽정근의 이빨이 딱딱 부딪혔다. 평생을 장교 관사나 고급 아파트에서 살아온 그에게 이런 추위는 난생 처음 겪는 고문이었다. 그는 자신의 발가락이 붙어 있는지조차 느낄 수 없었다. 그때 구석에서 끙끙 앓는 소리가 들렸다. 막내인 김이병이었다. 갓 입대한 지 한 달도 안 된 신병이었다. 그는 잠들지 못하고 계속해서 손을 주무르고 있었다. 곽정근은 짜증이 솟구쳤다. 가뜩이나 추워서 잠도 안 오는데 앓는 소리까지 들리니 미칠 노릇이었다. 야, 좀 조용히 안 해? 잠 좀 자자, 잠 좀. 곽정근이 신경질적으로 소리쳤다. 하지만 김이병은 대답 대신 울먹거리는 소리를 냈다. 옆에 누워있던 최 병장이 벌떡 일어나 곽정근을 노려보았다. 아저씨는 피도 눈물도 없어요? 애가 아파서 그러잖아요. 아프면 의무대를 가든가.
왜 여기서 징징거려? 폭설 때문에 길이 끊겨서 앰뷸런스도 못 오는 거 뻔히 알면서 그럽니까? 그리고 얘가 왜 이러는지 알기나 해요? 최 병장은 김이병의 손을 잡아 곽정근 눈앞에 들이밀었다. 이것 좀 보라고요. 곽정근은 김이병의 손을 보고 숨을 들이켰다. 손등은 퉁퉁 부어올라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고 손가락 끝은 검보라색으로 변해 있었다. 심각한 동상이었다. 장갑을 꼈어야지. 군인이 자기 몸 하나 관리 못해? 곽정근이 얼버무리듯 말하자 최 병장이 기가 차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장갑이요? 보급 장갑 다 찢어져서 구멍 숭숭 뚫린 거 안 보입니까? 사제 장갑이라도 사야 하는데 월급도 밀리고 PX도 닫아서 못 샀다고요. 누구 때문에 피복비 예산이 삭감돼서 새 장갑 보급이 안 나왔는데요. 곽정근의 말문이 막혔다. 피복비 삭감. 지난 분기 자신이 군수 참모에게 지시했던 사항이었다. 야, 애들 장갑이나 양말 그거 대충 꿰매 신으라고 해. 그거 줄여서 남는 돈으로 내 관사 인테리어 좀 다시 하고. 그때 자신이 깔고 앉았던 그 최고급 이태리제 소파 가죽이 지금 저 어린 병사의 손가락을 썩게 만들고 있었다. 곽정근은 시선을 피했다. 죄책감이라는 감정이 낯설고 불편했다. 그는 다시 모포를 뒤집어 쓰고 돌아 누웠다. 하지만 김이병의 억눌린 신음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다. 내 잘못 아니야. 나는 그냥 관행대로 했을 뿐이야. 다들 그렇게 해먹잖아. 그는 속으로 합리화하려 애썼다. 하지만 아무리 눈을 감아도 보라색으로 변한 김이병의 손가락 잔상이 지워지지 않았다. 자신의 아들뻘 되는 아이였다. 만약 내 아들이 군대 가서 저런 손을 하고 있다면? 곽정근은 품속으로 손을 넣었다. 안주머니 깊숙한 곳에 딱딱한 물체가 만져졌다. 그가 짐을 쌀 때 몰래 챙겨온 최고급 군용 핫팩이었다. 시중에서 파는 것보다 발열 시간이 3배는 긴 장군들에게만 지급되는 특수 핫팩. 이건 그의 마지막 생명줄이었다. 이걸 쓰면 오늘 밤은 따뜻하게 잘 수 있었다. 그는 핫팩을 만지작거렸다. 줄까? 말까? 아니야, 나도 죽겠는데 누굴 챙겨. 내가 살아야지. 하지만 다시 들려오는 끙소리. 엄마. 손 시려. 엄마. 김이병이 헛소리처럼 중얼거렸다. 그 순간 곽정근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다. 그것은 지난 30년간 그를 지탱해 온 이기심의 둑이었다. 곽정근은 거칠게 모포를 걷어차고 일어났다. 그리고 김이병에게 성큼성큼 다가갔다. 최 병장이 경계하며 몸을 일으켰다. 뭐 하려는 거예요? 곽정근은 대답 없이 김이병의 손을 낚아챘다.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사람의 손이라기보다는 죽은 나뭇가지 같았다. 에이, 이거라도 대고 있어. 곽정근은 주머니에서 핫팩을 꺼내 껍질을 뜯었다. 그리고 흔들어서 열기를 낸 뒤 김이병의 언손을 감싸쥐었다. 아저씨? 병사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곽정근이 자신의 마지막 비상용품을 꺼내준 것이다. 뭘 봐. 시끄러워서 준 거야, 시끄러워서. 애가 징징대니까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곽정근은 퉁명스럽게 소리쳤지만 김이병의 손을 잡은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양손으로 핫팩과 김이병의 손을 샌드위치처럼 감싸고 꾹 눌렀다. 핫팩의 열기가 곽정근의 손을 통해 김이병에게 전해졌다. 따뜻했다. 단순히 핫팩의 온도가 아니었다. 사람과 사람이 손을 맞잡았을 때 느껴지는 체온. 곽정근은 장군 시절 수많은 사람과 악수를 했었다. 하지만 그건 다 비즈니스였고 가식이었다. 이렇게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절박하게 손을 잡은 건 난생 처음이었다. 감사합니다.
김이병이 울먹이며 말했다. 됐어. 말하지 마. 입 얼어. 곽정근은 김이병의 손을 계속 문질렀다. 1시간, 2시간. 곽정근의 손도 감각이 없어질 정도로 시려왔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어느새 김이병의 보라색 손가락에 희미하게 붉은 혈색이 돌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최 병장이 슬그머니 다가와 곽정근의 어깨에 자신의 깔깔이방한 내피를 덮어주었다. 관리관님도 춥잖아요. 이거 입으세요. 필요 없어. 너나 입어. 그냥 입으세요. 그러다 감기 걸립니다. 곽정근은 더 이상 거절하지 않았다. 등 뒤로 전해지는 낡은 깔깔이의 온기. 그것은 그가 뇌물로 받았던 수천만 원짜리 명품 코트보다 훨씬 따뜻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김이병은 고른 숨소리를 내며 잠들었다. 곽정근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만은 가벼웠다. 창밖을 보니 눈발이 더 굵어지고 있었다. 단순한 폭설이 아니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재앙의 전조였다. 다음 날 아침 구름 골짜기는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었다. 적설량 1.5m. 문을 열 수도 없을 만큼 눈이 쌓였다. 통신선로는 간밤에 강풍에 끊어졌고 병사들이 가진 무전기 배터리도 방전 직전이었다. 큰일 났습니다. 식량이 다 떨어졌습니다. 쌀이 바닥났어요. 최 병장이 빈 쌀포대를 흔들며 허탈하게 말했다. 라면도 어제 먹은 게 마지막이었다. 이제 남은 건 건빵 몇 봉지뿐이었다. 설상가상으로 초소 뒤편의 급경사면에 쌓인 눈이 위태로워 보였다. 우르릉, 쿵. 멀리서 천둥소리 같은 굉음이 들렸다. 눈사태 소리였다. 곽정근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그는 작전 장교 시절 지형 분석 하나만큼은 기가 막히게 잘했었다. 물론 그 능력을 부동산 투기에 써먹느라 바빴지만. 야, 다들 들어봐. 여기 위험해. 지금 뒤쪽 산비탈 각도랑 적설량 보면 조금만 충격 가해져도 바로 무너져. 눈사태가 초소를 덮칠 거라고. 그럼 어떡합니까? 나갈 길도 없는데. 병사들의 얼굴에 공포가 서렸다. 곽정근은 눈을 질끈 감았다 떴다. 예전에 그라면 나는 모르겠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하고 구석에 숨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는 어제 핫팩을 쥐어준 김이병의 겁먹은 눈망울이 있었다. 대피해야 돼. 여기서 50m 아래에 있는 동굴 진지. 거기는 안반지대라 안전해. 이 눈을 뚫고 거길 어떻게 가요? 허리까지 잠기는데. 길을 뚫어야지. 내가 앞장선다. 곽정근은 현관 구석에 처박혀 있던 넉갈의 제설 도구를 집어들었다. 관리관님이요? 그래. 내가 한다고. 너희들은 김이병 부축해서 내 뒤만 따라와. 알았어? 곽정근은 문을 걷어차고 밖으로 나갔다. 훅 하고 눈보라가 그를 덮쳤다. 숨이 턱 막혔다. 그는 넉가래로 눈을 퍼내기 시작했다. 한 번 퍼낼 때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50대 중반의 몸으로, 그것도 며칠 굶은 몸으로 감당하기 힘든 노동이었다. 빌어먹을.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지? 내가 누군데? 내가 육군 준장이었는데. 욕이 나왔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다. 그가 멈추면 뒤따라오는 아이들이 죽는다.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눈길을 냈다. 으아! 비켜라! 눈덩어리들아! 병사들도 감동하여 그 뒤를 따랐다. 최 병장이 곽정근의 넉가래를 뺏으려 했다. 이리 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비켜. 넌 김이병이나 챙겨. 쟤 넘어지면 다 죽는 거야. 곽정근은 병사들을 밀쳐내고 계속 눈을 펐다.
땀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려 고드름처럼 얼어붙었다. 30분간의 사투 끝에 동굴 진지 입구가 보였다. 이제 10m만 더 가면 된다. 그런데 그때였다. 구구구구. 산 정상이 울렸다. 발밑의 땅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뛰어. 눈사태다. 곽정근이 뒤를 돌아보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하얀 쓰나미가 산 꼭대기에서부터 밀려 내려오고 있었다. 집채만 한 눈덩이와 바위, 나무들이 섞여 초소를 향해 돌진했다. 병사들이 필사적으로 동굴을 향해 달렸다. 다행히 그들은 젊었다. 젖먹던 힘을 다해 동굴 입구로 몸을 날렸다. 마지막으로 김이병이 발을 헛디뎌 넘어졌다. 엄마. 눈사태는 코앞까지 와 있었다. 곽정근은 계산할 틈도 없이 몸을 던졌다. 이 멍청한 놈아. 곽정근은 김이병의 멱살을 잡고 동굴 안쪽으로 힘껏 집어 던졌다. 김이병의 몸이 안전지대로 굴러들어가는 순간 거대한 눈덩이와 부러진 통나무가 곽정근을 덮쳤다. 크악!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곽정근의 다리가 바위 틈에 끼었다. 하얀 눈이 그를 집어삼켰다. 관리관님! 병사들의 비명소리가 동굴 안에 메아리 쳤다. 얼마나 지났을까? 정적이 흘렀다. 눈사태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폐허가 되었다. 초소 건물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세상은 온통 하얀색뿐이었다. 관리관님, 정신 차리세요. 누군가 곽정근의 뺨을 때리고 있었다. 눈을 떠보니 병사들이 울면서 눈을 파헤치고 있었다. 최 병장이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곽정근의 얼굴을 닦아냈다. 살았다. 다들 살았어? 곽정근이 쉰 목소리로 물었다. 네, 다 살았습니다. 관리관님 덕분에 다 살았어요. 근데 다리가... 곽정근은 자신의 하반신을 내려다보았다. 오른쪽 다리가 기이한 각도로 꺾여 있었다. 부러진 통나무에 깔린 것이었다. 끔찍한 고통이 뒤늦게 밀려왔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지혈부터 해야 합니다. 병사들은 자신들이 입고 있던 내복을 찢어 곽정근의 다리를 묶었다. 평소 같으면 더러운 것 치워라고 했을 곽정근이었지만 지금은 그 손길이 너무나 고마웠다. 치지직, 치직. 그때 최 병장의 품에 있던 무전기에서 잡음이 들려왔다. 눈사태의 충격으로 어딘가 전파가 터진 모양이었다. 여기는 알프스. 여기는 알프스. 구름 골짜기 응답하라. 생존자 있는가? 송미진 사단장의 목소리였다. 헬기를 타고 공중수색을 나온 것이었다. 최 병장이 떨리는 손으로 송신 버튼을 눌렀다. 여기는 구름 골짜기. 생존자 전원 동굴 진지로 대피 완료. 반복한다. 전원 생존. 하지만 관리관님이... 곽정근 관리관님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긴급 후송이 필요합니다. 확인했다. 위치 확보됨. 구조 헬기 즉시 하강한다. 가장 위급한 환자부터 호이스트 구조 밧줄로 올리겠다. 잠시 후 머리 위에서 헬기 프로펠러 소리가 들려왔다. 두두두두. 강한 바람이 눈가루를 날렸다. 구조 요원이 밧줄을 타고 내려왔다. 환자분, 곽정근 씨 맞습니까? 다리가 부러졌군요. 먼저 올리겠습니다. 구조 요원이 곽정근에게 띠를 채우려 했다. 하지만 곽정근은 구조 요원의 손을 뿌리쳤다. 비켜. 네. 지금 다리가 심각합니다. 빨리 병원으로 가야 다리를 살립니다. 곽정근은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로 옆에 누워있는 김이병을 가리켰다. 김이병은 추위와 공포로 쇼크 상태에 빠져 있었다. 저 녀석부터 태워. 관리관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님부터 사셔야죠. 최 병장이 울면서 소리쳤다.
곽정근은 피 묻은 입술로 씩 웃었다. 나는 늙었잖아. 다리 하나쯤 없어도 돼. 근데 쟤는 이제 20살이야. 손가락 잘리면 안 되잖아. 피아노 치는 놈이라며. 어젯밤 김이병이 헛소리로 피아노를 치고 싶다고 했던 말을 곽정근은 기억하고 있었다. 곽정근 씨, 지체할 시간 없습니다. 구조요원이 재촉하자 곽정근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야 임마,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육군 준장 출신 곽정근이야. 내 명령 안 들려? 애들부터 태우라고. 그것은 그가 평생 질러온 고함 중 가장 위엄있고 가장 아름다운 고함이었다. 결국 구조요원은 김이병을 먼저 안고 올라갔다. 멀어지는 김이병을 보며 곽정근은 눈 위에 대자로 누웠다. 차가운 눈이 등 뒤에 닿았지만 춥지 않았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벅차올랐기 때문이다. 아, 이게 군인이었구나. 내 새끼들 지키는 거. 이게 진짜 별을 타는 기분이구나. 헬기에서 내려다보던 송미진은 망원경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가에도 물기가 맺혔다. 그녀는 무전기를 들고 나직이 말했다. 알프스 송신. 전 구조팀 듣는다. 구름 골짜기에 있는 건 비리범 곽정근이 아니다. 거기 있는 건 진짜 군인이다. 한 명도 남김없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전원 구조하라. 의상. 다시 내려온 줄을 잡으며 곽정근은 정신을 잃었다.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편안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1년 뒤 4월. 인제의 산골짜기에도 어김없이 봄은 찾아왔다. 겨우내 세상을 얼릴 듯 기승을 부리던 칼바람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향긋한 산수유 향기가 채워졌다. 제12보 병사단 본청 앞 연병장에는 벚꽃이 눈처럼 흩날리고 있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은 계절뿐만이 아니었다. 점심시간 병사식당 앞. 길게 줄을 선 병사들의 표정에는 생기가 돌았다. 식단표에는 한우 불고기와 신선한 과일 샐러드가 적혀 있었다. 예전 같으면 간부 회식비로 빼돌려져 찌꺼기 고기나 나왔겠지만 이제는 달랐다. 야, 오늘 고기 양 실하냐? 사단장님 바뀌고 나서 진짜 살맛 난다. 그러게. 지난번엔 난방비 남았다고 생활관마다 공기청정기도 놔줬잖아. 병사들의 웃음소리가 식당을 가득 채웠다. 그 모습을 집무실 창가에서 내려다보는 송미진 소장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1년 전 이곳을 썩은 냄새 진동하던 곳이라 평했었다. 하지만 이제 이 부대는 육군에서 가장 청렴하고 사기 높은 부대가 되었다. 송미진은 정복 재킷을 걸치고 집무실을 나섰다. 오늘은 특별한 곳을 방문해야 하는 날이었다. 김 실장, 차 대기했나? 예, 사단장님. 선물도 트렁크에 실어두었습니다. 차량은 본청을 빠져나가 꼬불꼬불한 산길을 올랐다. 목적지는 해발 1000m 구름 골짜기. 작년 겨울 죽음의 눈사태가 덮쳤던 그곳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무너진 회색 초소 대신 최신식 단열재로 지어진 튼튼한 생활관이 들어섰고 끊어졌던 도로는 말끔하게 포장되어 있었다. 차가 멈추자 송미진은 수행원들을 물리고 혼자 내렸다. 산 정상의 바람은 여전히 찼지만 뺨을 때리던 도끼는 빠져 있었다. 생활관 앞마당. 그곳에서 누군가 비질을 하고 있었다. 절뚝슥, 절뚝슥. 오른쪽 다리를 조금 저는 탓에 박자가 불규칙했지만 비질하는 손길만큼은 더없이 꼼꼼하고 정성스러웠다. 작업복 차림의 중년 사내. 희끗희끗한 머리에 깊게 패인 주름 하지만 눈빛만은 맑은 사람. 바로 곽정근이었다. 그는 사고 후 다리에 철심을 박는 대수술을 받았다. 군에서는 그에게 의병 제대를 권유했지만 그는 거절했다.
대신 그는 남은 복무 기간을 민간인 신분의 시설관리관으로 변경하여 이곳 구름 골짜기에 남겠다고 자청했다. 자신이 굶기고 얼려 죽일 뻔했던 병사들에게 빚을 갚고 싶다는 이유였다. 송미진은 인기척을 죽이고 그를 지켜보았다. 곽정근은 바닥에 떨어진 벚꽃잎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쓸어 담고 있었다. 예전에 그라면 청소는 아래 것들이나 하는 짓이라며 쳐다보지도 않았을 일이었다. 청소 실력이 많이 늘으셨습니다, 선배님. 송미진이 조용히 말을 건넸다. 빚을 소리가 뚝 멈췄다. 곽정근이 천천히 허리를 펴고 뒤를 돌아보았다. 송미진을 발견한 그의 눈이 커졌다가 이내 쑥스러운 듯 반달 모양으로 휘어졌다. 오셨습니까, 사단장님? 곽정근은 빗자루를 내려놓고 거수 경례를 하려다 자신에게 계급장이 없음을 깨닫고 멋쩍게 손을 내리며 허리 굽혀 인사했다. 다리는 좀 어떠십니까? 괜찮습니다. 비 오면 좀 쑤시긴 하는데 이게 다 훈장 아니겠습니까? 제가 정신 차리게 해준 고마운 통증입니다. 곽정근은 자신의 저는 다리를 툭툭 치며 웃었다. 그 웃음에는 일말의 비굴함도 가식도 없었다. 애들은요? 아, 김희병. 아니지, 이제 김일병이지. 휴가 나갔습니다. 피아노 콩쿠르 나간다고. 제가 레슨비 보태쓰라고 월급 좀 찔러줬죠. 아끼던 비자금 다 털리셨겠는데요. 송미진이 농담을 던지자 곽정근이 호탕하게 웃었다. 비자금은 무슨 개털입니다. 그래도 마음은 부자입니다. 옛날엔 수억 원을 가져도 불안했는데 지금은 병사들이 건네주는 믹스커피 한 잔이 그렇게 달 수가 없습니다. 두 사람은 생활관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아래로 굽이치는 산맥과 부대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송미진은 가져온 쇼핑백을 곽정근에게 건넸다. 이거 받으십시오. 뭡니까? 최고급 등산용 양말이랑 무릎 보호대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선물입니다. 곽정근이 작은 상자를 열자 그곳에는 투박하지만 튼튼해 보이는 수제 만년필이 들어있었다. 1년 전 군단 감사장에서 그가 바닥에 떨어뜨렸던 몽블랑 만년필과는 비교도 안 되는 저렴한 것이었지만 곽정근은 그것을 보물처럼 어루만졌다. 이걸로 병사들 보급 신청서 작성할 때 쓰십시오. 다시는 누락되는 일 없게. 명심하겠습니다. 제 목숨 걸고 우리 애들 밥 굶는 일은 없게 하겠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따뜻한 봄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곽정근이 먼 산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사단장님, 저 원망 많이 했었습니다. 처음 여기 쫓겨왔을 땐 매일 밤 사단장님 저주도 했었고요. 압니다. 귀가 간지럽더군요. 그런데 눈 속에 파묻혀 죽어가던 날 깨달았습니다. 저를 여기 보낸 건 사단장님이 아니라 저 자신이었다는 걸요. 제가 뿌린 대로 거둔 거였습니다. 곽정근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때 저를 포기하지 않고 구조 헬기를 보내주셔서, 그리고 저 같은 쓰레기를 다시 사람 만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곽정근이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고개를 숙였다. 송미진은 그런 곽정근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구석에 세워져 있던 빗자루 하나를 집어들었다. 감사 인사는 일로 갚으십시오. 아직 마당에 꽃잎이 많이 남았습니다. 아니, 사단장님? 그건 제가 하겠습니다. 옷 버리십니다. 곽정근이 당황하며 말렸지만 송미진은 이미 익숙한 폼으로 빗자루질을 시작했다. 1년 전 취임식 날 아침에 그랬던 것처럼 청소는 더러운 걸 치우는 거라고 했었죠? 근데 오늘은 다릅니다. 꽃길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 병사들 걷기 편하게. 송미진의 말에 곽정근이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다가 이내 피식 웃으며 자신의 빗자루를 다시 잡았다. 사단장님은 정말 못 당하겠습니다.
사그락 사그락. 봄 햇살 아래 두 개의 빗자루 소리가 화음을 이루었다. 하나는 육군 소장의 빗자루, 다른 하나는 다리 저는 관리관의 빗자루. 계급도 출신도 달랐지만 땅을 쓰는 두 사람의 마음은 같았다. 자신의 어깨에 달린 별이 스스로 빛나기 위함이 아니라 어두운 곳에 있는 누군가의 길을 비추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 송미진과 곽정근이 지나간 자리는 깨끗했다. 그 길 위로 씩씩한 군가를 부르며 훈련을 나가는 병사들의 발소리가 힘차게 울려 퍼졌다. 별은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쓸고 닦는 빗자루를 든 모든 이들의 땀방울 속에 별은 빛나고 있었다.